어서오세요. 오쇼TV입니다. 해독 라방 어서오쇼 스트레스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아주 극심한 상처에 되었을 때 큰 대못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면은 아주 작은 잠못으로 바뀌고 그것이 더욱더 극심해지면 가슴에 돌이 맺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맥진으로 눈으로 요즘에는 과학적이 발달해서 볼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왜 이런 큰 대못에서 작은 잠못으로 또 작은 잠못에서 돌이 박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전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푸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요. 1936년도에 한스 셀리에 박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쥐를 다루는 데 서툴렸던 이 셀리에가 이 난소 추출물이나 식염수를 주사할 때 쥐들과 막 서로 소동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를 막 추격하고 쥐가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막 실험실 뒤집어 놓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쥐가 불쾌한 경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쥐가 이 부신에 뭔가가 좀 커져 있는 그런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뭔가 손상을 입히는 자극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귀찮게 힘들게 자극을 주면 신체의 증상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이걸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셀리에 교수가 이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쥐를 잡으려고 식염수를 주사하려고 막 이렇게 한스 셀리에 박사가 다가오면 쥐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 경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스 셀리에 박사의 이 손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항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막 저항하고 몸부림쳤으나 결국은 꽉 잡혀가지고 식염수 주사를 투입을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이 소진 단계. 총 3가지 반응으로 에너지가 스트레스의 경고 반응에서 저항 등이 가장 극심하게 오다가 나중에 소진 단계로 오면서 점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한의학적 이론 이 변화 현상을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이 경고 반응에 해당하는 거를 이 기울 단계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나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바로 기울이에요. 어떤 바깥에서 어이없는 일, 충격적인 일,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딱 발견하면 내가 벌써 기가 딱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처음에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코티졸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 저항 단계인데요. 저항 단계는 격렬하게 이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이 너무나 과잉 분비돼요. 과잉이 분비되면은 무엇인가 열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받는다 표현하잖아요. 열받는다. 요것이 바로 한약적으로 화열, 열이 받는다 해가지고 화열 단계로 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쥐가 계속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하면은 마침내 쥐가 힘이 다 빠지고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단계가 오죠. 이 단계를 우리 한약에서는 기허, 불이 요리를 할 때 나온다면은 결국 간장이 쫄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진액이 쪼는 마른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음허라고 한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피가 마른다고 하죠. 피가 마른다는 것은 바로 혈허다. 피가 부족하다. 그래서 혈허라고 하고 또는 너무나 에너지가 부족해 힘이 나는 에너지가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단계죠. 그게 바로 양허. 양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 보양제 먹어야겠어.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4가지 기여, 음호, 혈허, 양허 요것이 바로 소진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울일 때는 뭐 이 기울을 풀어주는 약을 보통 우리가 복용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향부자, 뭐 진피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를 소통시켜주는 한약재를 또 쓰기도 하고요. 이 화열일 때는 이 화열을 꺼트려주는 뭐 치자라든가 뭐 황련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쓰기도 하죠. 우리 기혈일 때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삼이라든가 뭐 황기라든가 또 뭐 음호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맹문동이라든가 천문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혈어일 때는 뭐 당귀라든가 양어일 때는 우리가 많이 듣는 뭐 녹용을 쓰기도 하고요. 또 뭐 부자를 또 쓰기도 하고 이런 약재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셀리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자연 현상에도 있거든요. 이 동물 세계도 있고 사람 사는 세계도 있죠. 한번 표범과 멧돼지의 영상을 보시면 셀리의 이론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표범과 멧돼지의 혈투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표범 한 마리가 멧돼지를 공격하려고 주시를 먼저 하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멧돼지가 있어요. 포획자인 표범이 멧돼지를 향하여 슬근슬근 다가면서 쫙 주시를 하고 있죠. 이 상태가 경고 알람이죠. 멧돼지는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이 표범에게 경고 알람이죠. 이제 포획하기 직전 딱 이렇게 격렬한 소리를 내면서 이때 딱 포획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막 발버둥 치죠.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굉장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계속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아니 또 이제 지금 이 멧돼지 상태는 굉장히 지금 힘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계속 힘이 넘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표범은 아주 멧돼지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이렇게 싸고 있죠. 멧돼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또 저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멧돼지를 거의 해서 좀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해서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멧돼지가 이제는 저항 단계에서 소진 단계로 이렇게 이제 지금 접어드는 거죠. 멧돼지가 이제 에너지가 점점 딸려가면서 이렇게 소진 단계에 접어들죠. 꼬리도 팔랑팔 흔들고 그다음 목도 막 움직이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그 단계에서 지금 에너지가 점점 빠져있는 그런 지금 단계. 에너지가 다 바닥인 상태, 소진된 상태. 지금 미동이 잘 없죠. 결국 멧돼지는 경고 알람에서 격렬하게 표범에게 저항을 하다가 마침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표범에게 잡아먹히고 마는데요. 임상에서는 이 과정을 스트레스 반응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하나 반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보 단계에서는요, 여기선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에 긴급적인 대응을 하고 이 저항 단계에서도 계속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장기를 굉장히 활성화돼서 도망가기 좋게 또는 저항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부교감신경계가 또 활성을 해요. 위산 과다, 백혈구 감소, 또 혈압도 상승하게 되고 또 성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부교감은 굉장히 진정을 하는 에너지고 여기 교감신경은 흥분하는 에너지고 좀 흥분 좀 가라앉혀 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을 한다든지 뭔가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후의 단계는 어떤 죽음과도 같은 그 단계의 아주 밑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약간의 쾌감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는 쾌감 호르몬들이 또 분비가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픔으로 죽을 수 있도록 이 자연 생명체는 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눈이 커지고 동공 확장되고 침분비는 흥분되면 막 입이 바짝바짝 타죠. 그래서 침분비가 억제되고 기관지가 이완되는 거는 최대한 호흡을, 최대한 숨을,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가지고 싸울 수 있거나 또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심장박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피가 많이 순환돼가지고 근육이 최대한 활성화돼서 빨리 근육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소화관 분비나 소화액은 분비가 억제돼야 되죠.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니까 근육의 힘, 모든 혈액을 다 공급해야 되니까 간에다 쌓여있던 지방에서 우리 글리코겐은 변화가 된다고 했었죠. 그 글리코겐을 계속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쓰든지 이렇게 당으로 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그리고 쓸개즙도 분비를 소화의 기관으로 다 억제되고 또 방광은 확장되죠. 그래서 뭐 긴장하게 되면은 뭐 소변이 막 마렵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반면에 부교감 신경은 눈이 좁아지죠. 두려운 순간 침이 계속 막 나오고 반대입니다. 기관지 수축, 심장박동 억제되고 대신에 소화관 운동하고 소화액 분비는 더 촉진되면서 슬개진 분비, 방광은 수축. 교감신경계와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한약적으로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기. 그래서 양의 에너지, 햇볕이 드는. 이 부교감은 음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과 음이 서로 상보 또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우리 신체 반응을 음양으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뭐 한의원에 오면은 우리는 임상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관찰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 진단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또 씁니다. 아까 보았던 표범과 멧돼지의 그 사투의 장면을 한번 예로 들어서 스트레스 진단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